안녕하세요. 가족일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설 연휴에 시동생네 가족을 초대하기로 하자마자 아내가 곧장 친정으로 가버리더니 6명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전 더 이상 시중 안 들어요. 라고 말해 저는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거실 유리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의 15분이 넘는 통화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열기가 제 손가락 끝까지 퍼지는 듯 했고, 이는 곧 폭풍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제 고급 아파트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평소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잡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앞에 있는 막연한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그곳에 앉아 마치 석고상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올해 태수 시동생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빚이 많대. 빚쟁이들 때문에 고향에 못 있겠다고 하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온 대가족이 우리 부부와 함께 서울에서 설을 쇠기로 결정하셨대. 태수 빚쟁이 피하게 해주는 겸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게 보내자는 거지. 하윤은 천천히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대가족이면 몇 명인데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빠르게 계산했지만 사실 그 숫자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태수, 수진 씨 동생, 아내, 그리고 애들 나은이랑 도윤이까지 4명, 총 6명이야. 우리 둘 합치면 8명. 10일 동안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억눌린 떨림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8명을 이 100제곱미터도 안 되는 아파트에 10일 동안 밀어넣을 생각이에요? 당신 부모님과 동생 가족은? 저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고객을 설득할 때 사용하던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방 3개잖아. 부모님 방 하나, 태순의 가족 방 하나, 우리 부부 방 하나 쓰면 돼. 조금 좁긴 해도 오붓하고 좋잖아. 설인데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정이지. 안 그래? 하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쓰라린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잡지를 소파 옆 탁자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가족 간의 정. 하윤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가족 간의 정이라고 불러요. 민준 씨, 작년에도 당신은 똑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저는 설 연휴 10일 동안 당신 가족의 무급 가정부가 됐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보고 1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 시동생 부부가 어질러 놓은 전쟁터를 치우고 손이 다 터지도록 설거지를 했어요. 그동안 당신은 아버지, 태수와 술 마시고 장기 두고 TV를 봤죠. 어머니와 수진 씨는 해바라기씩 까먹으며 남의 집안 얘기나 하고 있었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저한테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명이라도 저한테 채소 한 줌이라도 다듬는 걸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옛날 얘기 꺼내네. 작년에는 수진이가 임신 중이라 못 도와준 거지. 올해는 건강하니까 분명 당신을 도울 거야. 내가 태수한테도 시킬게.
당신은 아무한테도 시킬 필요 없어요. 하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 하윤은 옷장 꼭대기에서 대형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마루 위를 미끄러지는 여행. 가방 바퀴 소리는 마치 경보음처럼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활짝 열고 필요한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 가방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하윤은 저를 보지 않고 재빨리 옷을 접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번 설에 당신이 누구를 초대하든, 누구 시중을 들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봉사 안 해요. 미쳤어. 저는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이 코앞인데 당신이 친정으로 가버리면 내 체면은 뭐가 돼.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며느리가 안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 체면도 안 세워줄 거야. 하윤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체면이요. 하윤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허울 좋은 체면만 걱정하죠. 그럼 제 건강과 감정은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당신의 그 체면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았어요. 당신이 설 보너스를 어머니께 다 드리라고 했을 때도 드렸고, 친척들에게 드릴 선물과 용돈도 제가 부족함 없이 다 챙겼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게 뭐죠? 노골적인 무시와 노동 착취뿐이었어요. 다시 잘 봐요, 민준 씨. 저는 당신 아내지 고급 도우미가 아니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의 말은 제 자존심에 꽂히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돈도 잘 벌고 술이나 도박도 안 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족이 즐겁기를 바랐을 뿐인데 왜 그녀는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진정해봐. 저는 목소리를 낮춰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약속할게. 내가 모두에게 당신 돕도록 시킬게.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하윤은 여행 가방 덮개를 쾅 닫고 지퍼를 탕악 소리 나게 잠갔습니다. 그 지퍼 소리는 그녀의 인내심에 마침표를 찍는 듯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치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중이에요. 하윤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잖아요. 프로젝트 책임자라면서요. 그럼 당신 가족의 설 연휴 프로젝트를 당신 스스로 관리하세요. 저는 파업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끌고 현관문 쪽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작지만 단호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넓지만 차가운 집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7일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기도 전에 폭풍우 같은 설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지난 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여인과 저는 단절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간은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들리던 부엌에서 하윤이 내던 달그락거리는 소리, TV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 모든 일상적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틱탁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셔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윤이 일시적으로 화가 난 것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자들이란 누구나 흥분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 아마 친정에 가서 며칠 쉬고 장모님의 설득을 들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에 남편을 버리고 갈 리가 없지. 바로 그때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뜨자 저는 무심결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까는 일정을 통보하려고 전화하신 것이고 지금은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하려는 전화일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표정을 가다듬은 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 듣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신이 나고 흥분된 목소리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깜빡하고 한 가지 말 안 했다. 하윤이한테 장 좀 일찍 봐서 좋은 한우 세근이랑 갈비찜용 밤 좀 사놓으라고 해라. 내 아빠는 꼭 우리 고향 한우로 끓인 갈비찜만 좋아하신다. 그리고 찹쌀도 미리 불려놓으라고 해. 내일 모레 엄마 올라가서 떡국 끓이고 송편 찔 건데 서울쌀은 밥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저는 어머니가 늘어놓는 설음식 목록을 들으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좋은 한우, 찹쌀, 그리고 각종 전과 만두, 모두 손이 많이 가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까다로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구식 사고방식대로 설을 쎄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엄마, 저는 목이 타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머뭇거렸습니다. 왜, 하윤이가 또 뭐 불평이라도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가라앉으며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모레면 부모님도 올라오실 테니 지금 말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평한 거 아니에요, 엄마.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윤이가 방금 짐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시큼하고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얘가 친정에 가버렸다고. 오늘이 설 이틀 전인데 집안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감히 가버려? 일 피하려고 도망간 거야? 아니면 우리 집이 가난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해서 시중 들기 싫다고 나간 거야?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아내를 변호하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 하윤이가 좀 피곤해서 며칠 쉬고 오겠다고 했어요. 뭐가 피곤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 돈 버는 애가 뭐가 힘들다고 해. 비 올 때 비 안 맞고 햇볕 쨍쨍할 때 햇볕도 안 맞으면서 피곤하다고. 엄마는 평생 허리 굽혀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힘들다고 말도 못 해봤다. 정말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문제야. 넌 남편이 돼서 아내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널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게 하는 거냐? 어머니의 비난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가 떠났고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갇혀 무기력하고 지쳤습니다. 엄마, 그만 말하세요. 저는 낮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냥 올라오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가 뭘 해결해? 남자가 부엌일 뭘 안다고 해결한다고 해. 어머니는 여전히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됐어. 거기 그냥 둬. 내일 엄마가 올라가서 처리할게. 지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아나 보네. 굳이 며느리 없어도 시장은 돌아가는 법이야. 이 집은 며느리 없이도 제대로 설 수 있어. 그냥 엄마한테 맡겨.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뚜뚜 소리. 저는 맥이 풀려 전화기를 소파 쿠션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둠이 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하윤의 부재를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마늘 볶는 냄새, 전 굽는 지글거리는 소리, 저에게 샤워하라고 잔소리하는 그녀의 목소리, 그 모든 평범한 것들이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텅 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생수 몇 병과 시든 레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가기 전에 냉장고를 완전히 비워 놓았습니다. 아마 설에 쓸새 식재료를 사려고 했을 텐데 그만 싸움이 터진 것입니다. 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실망한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드린 약속,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부엌과 텅 빈 냉장고를 보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직원과 수십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가족의 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 저의 유일한 희망은 하윤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 아니면 모레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의 연인데 그녀가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둘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막연한 희망 속에서 근심 가득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익숙한 부드러운 알람 소리가 아닌 견고한 나무 문을 부술듯 쿵쿵거리는 요란한 문, 두드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부모님과 태수는 내일, 즉 설 전날 29일에 온다고 했는데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고 이어지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준 삼촌, 민준 삼촌, 빨리 문 열어줘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에 저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서둘러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제 동생, 태수 가족, 태수와 수진, 그리고 7살 나은이와 4살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큰 가방, 작은 가방, 스티로폼 상자, 종이 상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수진아, 너희들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는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형, 저희 싼 야간 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일찍 와서 형한테 깜짝 선물도 주고 설 전날 교통체증도 피할 겸 해서요. 자, 비켜봐. 우리 좀 들어가자. 무거워 죽겠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태수는 어깨로 저를 밀치고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도 짐을 양손에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조카는 오랫동안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처럼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신발조차 벗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와, 민준 삼촌 집 예쁘다. 엄청 넓다.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반짝이는 나무, 마루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도로에서 묻은 흙먼지 가득한 신발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윤이가 떠나기 전 깨끗하게 닦아놓았던 바닥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차마 조카들을 바로 혼낼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아, 나은아, 신발 벗어야지. 삼촌 집 깨끗하잖아. 수진이는 묵직한 스티로폼 상자를 거실 한가운데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이 형님도 애들이 원래 활발하죠. 조금 있다. 제가 닦으면 돼요. 잠시 후 닦아준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청소도구를 찾을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비싼 수입 가죽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 아파트 올라오는 거 진짜 힘드네요. 엘리베이터도 오래 걸리고. 하윤 언니는 어디 있어요? 형님, 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언니한테 오렌지 주스 한 잔 달라고 해주세요. 수진의 질문에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여기 없었고 준비된 오렌지 주스도 없었으며 시중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오렌지도 없고 그냥 물 갖다 줄게. 수진의 얼굴은 즉시 시무룩해졌습니다. 어머, 설날 코앞인데 언니가 어딜 갔대요? 저희 올라왔는데 누가 밥을 해줘요. 저는 언니가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태수가 쭈그리고 앉아 신발끈을 풀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이, 그냥 물이라도 마셔. 하윤 누나가 잠깐 친정에 간 거겠지. 안 그래 형?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쟁반 위에 놓인 네 잔의 생수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사였는데도 동생 가족에게 제대로 된 물 한 잔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물을 들고 나갔을 때 이미 전쟁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봉투를 찢어 열었고 과자 부스러기를 소파와 바닥에 마구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TV를 켜서 채널을 끊임없이 돌리며 볼륨을 최고로 키웠습니다. 삼촌, 이 리모컨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튼 누르기가 어려워요? 나은이가 TV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삼촌이 해줄게.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서둘러 리모컨을 잡고 볼륨을 낮췄습니다. 태수는 물컵을 단숨에 비우고 배를 톡톡 쳤습니다. 아, 배고파 죽겠네 형.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떡국이나 뭐 그런 거라도. 시계를 보니 겨우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하윤이 온 가족을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실토했습니다. 내가 아래 슈퍼 가서 컵라면 몇 개 사와서 물 부어 먹을까? 컵라면이요. 수진이가 못마땅한 듯 소리쳤습니다. 저희 야간 버스 타고 와서 멀미 때문에 죽겠는데 라면을 먹으라고요. 형님, 그냥 배달시켜요. 저는 따뜻한 만둣국 먹고 싶고 태수는 해장국 좋아하니까 해장국 시키고요. 애들은 죽 시켜주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둣국, 해장국, 죽,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배달시키면 1시간은 걸릴 것이고 설을 앞두고는 배달비도 엄청 비쌌습니다. 지금 배달시키면 너무 오래 걸려. 저는 타협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건물 아래 상가에 있는 떡국집 가서 따뜻하게 먹는 게 어때? 아유, 나가기 귀찮아요. 태수는 손을 흔들고 소파에 드러누우며 맨발을 소파 팔걸이에 올렸습니다. 형, 그냥 시켜줘. 좀 비싸도 괜찮아. 형이 쏜다고 뭘 걱정해. 나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일게.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동생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SNS를 보고 있는 동생 아내를 보면서 소파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두 조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10일 동안 여기 있을 것이고 내일이면 훨씬 더 까다롭고 요구가 많은 부모님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가락을 떨며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 주문 총액은 이미 5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문 버튼을 누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내, 김민준. 너는 프로젝트 책임자잖아. 이 위기를 처리해야 해.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흙 묻은 발자국을 보면서 저는 이 위기가 제가 맡았던 어떤 프로젝트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침략이었고 저는 가장 신뢰하는 보급병을 잃은 단 하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음식은 거의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이 전화를 걸었을 때 아파트 규정상 배달원이 방까지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헐레벌떡 로비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뜨거운 음식 봉지 4개를 양손에 들고 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고 저는 들고 있던 음식 꾸러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성공적인 그림을 걸려고 했던 거실 메인 벽에 우아한 크림색 벽지에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길고 꼬불꼬불한 녹색 낙서가 생겨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지워지지 않는 유성 마커펜을 들고 거기에 신나게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당장 멈춰. 저는 소리쳤고 아이에게 달려가 그의 손에 있는 펜을 낚아챘습니다. 도윤이는 놀라서 저를 1초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곧바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삼촌 무서워. 삼촌이 때렸어. 엄마, 수진이는 부부 침실에서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너무 시끄럽다고 저희 침실에 멋대로 들어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울며 저를 가리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새끼를 지키는 어미 닭처럼 깃털을 세웠습니다. 형님, 왜 애를 소리 질러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수지는 아이를 달래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벽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 벽 좀 봐. 나 설맞이 한다고 50만 원 들여서 새로 칠한 벽이야. 얘가 유성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벽 망가진 거잖아. 너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수지는 벽을 흘끗 보고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몇 줄 그은 거 가지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러세요. 애가 활발하다는 건 똑똑하다는 증거예요. 형님, 알코올 묻혀서 닦으면 지워져요. 뭘 그걸 가지고 애를 무섭게 울려요. 알코올로 안 지워져.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고급 페인트야. 알코올로 닦으면 페인트 색깔이 다 벗겨져. 그리고 문제는 개념이야. 남의 집에 왔으면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지. 아이고, 제발 그만해요. 형님. 태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설이 코앞인데 계속 찡그린 얼굴하고 있으면 1년 내내 재수 없다잖아요. 그냥 둬요. 봄에 제가 페인트 사서 다시 칠해드릴게요. 그게 뭐 대수라고. 지금 아침이나 먹어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태수는 제 손에 있던 해장국 봉지를 낚아채더니 식탁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스티로폼 용기를 열었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고 국물이 유리 식탁 위로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 가족을 바라보면서 솟아오르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는 그저 부유한 형이었고 제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들을 감싸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여준 관대함과 인내심이 그들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키웠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과 수저를 꺼냈습니다.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은이는 식탁 위에 죽을 쏟았고 죽은 의자와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 쏟았다. 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혀를 차더니 하윤이 깨끗한 접시 닦을 때 쓰는 행주를 집어들고 쓱 닦았습니다. 죽 자국은 번쩍 끈적하게 남았습니다. 저 행주 쓰지 마.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하얀 행주는 이제 회갈색 죽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행주가 다 똑같은 행주지. 모 형님.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이따 빨면 깨끗해져요. 그냥 앉아서 뜨거울 때 드세요. 거기 서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요. 안 피곤해요? 저는 제 떡국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이 식기 시작하여 얇은 기름막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윤이 차려주던 아침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계란을 넣고 끓인 간단한 라면이거나 뜨거운 만둣국이었지만 식탁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제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고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쌀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 바닥에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벽에 잉크 자국을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집주인이었지만 제 아파트에서 길 잃은 손님 같았습니다. 아, 형. 태수가 이쑤시개를 두 이빨 사이에 끼운 채 말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쓰는 엘리베이터 카드랑 집 열쇠 좀 줘. 이따 밥 다 먹고 수진이랑 애들 데리고 백화점 좀 가보려고. 거기 설장식이 예쁘대. 점심은 거기서 먹고 저녁에 올게. 형은 집에 있으면서 집 좀 치워놔.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내일 부모님 올라오셔서 또 잔소리 하실라. 저는 동생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남겨둔 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갈 생각이었고 청소는 저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 놀러 간다고? 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이 더러운 바닥은 누가 치워? 태수는 희죽거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이, 형이 하면 금방 해. 형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운동 삼아 좀 해. 우리는 옷 갈아입고 나갈게. 수진아, 빨리 와. 늦겠다. 그들 가족은 손님 방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 저는 더러운 그릇, 휴지,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는 식탁 옆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쌓여 있는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 애지중지하던 고급 식기들이 지금은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항상 하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제 몸에 튀었습니다. 저는 주방 세제를 찾다가 너무 많이 부어 거품이 싱크대 전체로 넘쳐 흘렀습니다. 손에 미끄러운 그릇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주방 세제 냄새 때문이 아니라 하윤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 수년 동안 그녀는 이 광경을 겪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TV를 보거나 사촌들과 즐겁게 화투를 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에 간 것도 그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맥주가 더 있는지 물어보거나 과일을 더 깎아달라고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리 하고 와서 쉬어. 그것이 제가 했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하라는 말이 이 엄청난 양의 노동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키보드를 치는데 익숙했던 프로젝트 책임자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물과 세제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고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윤의 손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에는 부드러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겨울이 올 때마다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때 그녀가 자신을 돌볼 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무심함과 제 가족의 노동 착취가 그녀의 손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대접하는 것은 수천 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내심을 착한 성품으로 여겼지 억눌린 고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거품 가득한 싱크대에 퐁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5세의 노련한 김민준 이사가 더러운 그릇 앞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남아있는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이렇게 계속된다면 저는 정말 죽을 것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탈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윤을 영원히 잃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계속해서 부모님과 동생에게 짓눌리는 나약한 남편으로 남는다면 저는 그녀를 다시 데려올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씻어 건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다리는 굳어 있었지만 제 머리는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침실로 가지 않고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스탠드를 켰고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창백하고 푸른 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이 설을 혼란과 불공평 속에서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입니다. 제 직업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최적화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 기술을 집안일에 적용할 수 없을까요? 저는 새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첫 번째 셀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굵은 대문자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황금용 가정 설 연휴 프로젝트 관리 계획. 오늘 밤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질서를 재확립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혁명은 바로 이 파일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서재는 고요했고 오직 제가 키보드를 치는 탁탁탁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밤새워 일하던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동기부여가 보너스나 승진이 아니라 제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작업 구조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해야 할 모든 작업을 새로 열에 나열했습니다. 그 긴 목록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매일 신선한 식재료 장보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하루 3번 설거지, 마당 쓸기, 걸레질, 빨래, 옷 개기, 아이들 돌보기, 장난감 정리, 손님 접대, 차 대접, 세배상 준비, 차례 준비. 이 목록을 보면서 저는 하윤이 감당해야 했던 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단지 몇 끼 식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력 배분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집안에는 노동이 가능한 4명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 태수, 수진,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돌보거나 채소를 다듬는 가벼운 일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 매트릭스 표를 만들었지만
곧 지웠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뭔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강력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조직도였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자리에 넣었습니다. 제 아래에는 각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과 건강에 따라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태수 물류 및 청소팀장, 젊고 체력이 좋으며 차가 있습니다. 임무는 무거운 식재료, 한우, 쌀, 장보기, 주식사 설거지, 매일 쓰레기 버리기, 수진 주방장 및 대외팀장, 말솜씨가 좋고 요리를 할 줄 압니다. 하윤만큼 잘하지는 못해도 먹을만 합니다. 임무는 식단 짜기, 손님 접대용 주요 식사, 요리, 아버지 감독 및 미세 청소팀장, 권위가 있고 일찍 일어나십니다. 임무는 이른 아침 마당 쓸기, 거실 탁자 청소, 모두에게 질서 유지 상기시키기, 어머니 품질 관리 및 어린이 돌봄 팀장, 세부 사항에 잔소리가 많습니다. 임무는 나은이와 도윤이 돌보기, 채소 다듬기, 차례상 준비, 배분을 마친 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 및 제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설 연휴 가사, 도우미 고용 비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평일 시간당 2만 원이며 설 연휴에는 3배인 시간당 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상비용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요리 도우미를 하루 2끼, 3시간씩 6시간 고용하고 청소 및 설거지 도우미를 2시간 고용한다면 총 하루 8시간, 비용은 8시간 X, 6만 원 액꿀, 하루 48만 원, 설 연휴 10일 동안 총 48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빨갛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태수와 수진이 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분들이셨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아프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확약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분담표에 따라 노동에 참여한다. 외부 인력 고용을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저는 계획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문구가 단호하고 명확하여 회피하거나 의존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몸속에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의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고 도구가 있었으며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서를 5부 인쇄했습니다. 인쇄기가 한밤중에 쉬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큰 전투를 앞두고 칼을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클립으로 묶어 책상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설 연휴 이틀 전 28일 아침 6시 30분 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을 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정장 바지를 입고 싶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제 노트북을 65인치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켜고 슬라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각 방으로 가서 문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중요한 일 때문에 거실로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음은 태수와 수진의 방이었습니다. 태수야, 수진아, 일어나. 동생 방에서 툴툴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형, 지금 몇 시야? 잘 자고 있는데 좀 내버려둬. 당장 일어나. 저는 평소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직원들에게 소리치던 권위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5분 안에 거실로 나와. 늦으면 세뱃돈에서 5만 원씩 삭감한다.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방에서는 즉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7시 45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하품을 하며 줄무늬 잠옷 차림이셨고 어머니는 눈이 반쯤 감긴 채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잔뜩 불만스러운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두 조카는 아직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황금용 가정 설 연휴 프로젝트 관리 계획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눈을 찌푸리며 읽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너 이 집을 회사로 만들 작정이냐? 저는 똑바로 서서 손에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분 동생분들, 어제 하윤이가 친정으로 간 일과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번 설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해? 어머니가 화를 내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 아내가 잠깐 화가 나서 나간 건데 그냥 놔둬.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네가 왜 이런 짓을 해? 그냥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하윤이가 떠났어요. 엄청난 양의 집안일이 지금 제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어야 합니다. 저는 10일 동안 이 가족 전체를 혼자서 시중들 수 없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작업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0일 동안 먹고 입고 깨끗한 집에서 지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가족은 그 긴 목록을 보며 침묵했습니다. 태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먹고 살지. 뭘 거창하게 하려고 해? 간단하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찌개 한 번 먹었는데도 그릇이 산더미였어. 누가 설거지했지? 저예요. 바닥 더러워졌는데 누가 닦았지? 저예요. 내가 간단하다고 했으니 네가 해봐. 태수는 입을 다물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인 인력 배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구체적인 임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분담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각자의 건강과 능력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청소와 정리를 맡아주시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세요. 태수는 장보기와 설거지, 수진이는 요리를 맡습니다. 저는 총괄 지휘를 맡고 필요할 때 각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너 미쳤니, 민준아? 어머니가 테이블을 다시 쳤습니다. 네가 감히 늙은 부모에게 청소하고 애들 보라고 시키는 거야.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에게 시중들라고 해? 이 불효막심한 놈. 수진도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 저는 애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온 대가족 요리를 다 해요? 도윤이가 얼마나 칭얼대는데 저는 못해요. 태수는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 내가 남자인데 설거지를 하라고? 미쳤어. 시골에서는 남자들 절대 그런 거 안 해. 남자 체면 다 구겨지잖아. 저는 그들이 불만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대접받는 데 익숙했고 공짜로 누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려 하니 반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소란이 조금 잠잠해지자 저는 침착하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눌렀습니다. 비용에 관한 페이지였습니다. 5억만 원
KRW 50 0이라는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잘 들으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저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분담표대로 일하기 싫다면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할 것입니다. 계산된 비용은 설 연휴 10일 동안 5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중 절반인 250만 원을 부모님 몫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 250만 원은 태순의 가족이 부담하세요.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형, 농담해. 250만 원?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하윤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두를 무료로 시중 들었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은 될 거야. 이제 그녀가 안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이 직접 하거나 돈을 내야 해. 아주 공평하지. 저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택해. 당장 250만 원을 현금으로 내서 내가 서비스 업체를 부르도록 하거나 아니면 솜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러 가.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250만 원은 태수 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말씀대로 태수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이 협상에서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TV 화면에 250만 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수진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50만 원은 지금 그들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시골에서 몇 달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심지어 빚을 일부 갚을 수도 있는 돈이었습니다. 형님. 태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저희는 설세러 온 거지. 돈 내고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네가 일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일하게 할 돈을 내야 해. 그게 공정의 법칙이야. 너는 하윤이나 나에게 영원히 공짜로 시중 들게 할 수 없어.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변호하려 나섰습니다. 됐다. 됐다. 이제 그만 협박해. 돈이 무슨 문제야. 얘 지금 사업 망해서 도망쳐온 애한테 250만 원이 어디 있니? 돈이 없으면 일을 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태수를 두둔하지 마세요. 엄마의 지나친 애정이 태수를 이렇게 의존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셋을 세겠습니다. 만약 태수가 일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도우미 업체에 전화할 겁니다. 제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태수가 저한테 빌린 돈에서 뺄 겁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2년 전 사업 자금으로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250만 원을 빼버리면 그는 비상금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둘, 됐어, 알았어. 태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할게. 설거지의 장복이라며. 내가 다 할게. 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이는 요리를 맡을 거야. 아니면 돈을 기여할 거야. 아, 수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할게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제가 하윤 언니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맛없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요? 청소랑 애들 돌보기. 아니면 아버지는 큰 소리로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곰방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이 늙은이 아직도 쌩쌩해. 청소, 내가 맡을게. 그리고 당신은 저 두 말썽꾸러기. 애들 잘 봐. 사고 치지 않게. 어머니는 입안으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돈이 아까웠고 스스로 돈을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이제 인력 배분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분담표를 인쇄해서 냉장고 문과 거실 문에 붙여놓겠습니다. 모두 그거 보고 이행하세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 것입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서류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는 인쇄된 계획서 한 부씩을 각자에게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를 마치 빛 독촉장처럼 들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수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처음 도착했을 때의 시끌벅적한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작업에 들어가는 공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하윤이 쓰던 비닐 장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매해야 할 식재료 목록과 충분한 현금을 건넸습니다. 정확한 종류와 수량을 사고 중요한 건 영수증을 받거나 가격을 적어 와야 해. 저녁에 내가 회계 정리할 거니까. 저는 철저하게 당부했습니다. 태수는 찡그린 얼굴로 투덜거렸습니다. 채소 한 단 사는데도 영수증이 필요해? 재정 투명성은 제1의 원칙이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수지는 점심 식사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들이 달그락 땡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나은이와 도윤이는 어머니에게 붙잡혀 TV 앞에 얌전히 앉아 만화를 보았고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걸레질을 하면서 먼지 한 톨 한 톨을 꼼꼼하게 살폈고 가끔 해바라기 씨를 흘린 어머니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이 가족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삐걱거리고 억지스러웠으며 불평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댈 필요가 없었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감독하고 처리하기 위해 머릿속은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했던 설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압이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의 따뜻한 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두가 쉬고 있을 때 틈을 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하윤과의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프로젝트 계획서,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나 온 가족에게 일 분담시켰어. 아무도 아무에게 시중들 필요 없어. 모두가 일해야 해. 괜찮아 보여?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10분이 흘렀지만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차단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려고 할 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어보았습니다. 하윤은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친정의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장작불에 주황색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떡국을 끓일 가래떡을 썰고 계셨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옆에는 하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떡국에 넣을 만두피를 빚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식사, 삶은 채소, 젓갈 그리고 두부 부침 몇 조각이 놓여 있었지만 보기만 해도 맛있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하여 아내의 미소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그녀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모든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고급 아파트에서 그녀는 늘 분주했고 찡그린 얼굴이었으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허름한 집에서 그녀는 물을 머금은 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거창한 계획, 이 상세한 분담표, 동생 가족에 대한 저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단지 건조한 기술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핵심적인 문제, 즉 존중과 사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 집은 지금 마감 기한을 앞둔 회사처럼 보였고 압박감과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친정은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랑받고 공감받기 위해 돌아가고 싶은 곳 말입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당신 없는 집이 너무 춥고 쓸쓸해. 이번에는 하윤이 즉시 답장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 집은 8명이나 모여 있는데 왜 쓸쓸해요? 당신 계획대로 설 연휴 잘 즐겨요. 저는 제가 즐거운 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녀를 위해 일어섰고 모두에게 일하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녀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에게 입힌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한 번의 행동으로는 치유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단순히 계산표의 숫자가 아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만든 첫 점심 식사가 공식적으로 차려졌습니다. 모두들 배고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쪽 면이 새카맣게 탄 계란말이, 물컹하게 익은 배춧국, 그리고 국물처럼 묽은 간장 양념의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변명했습니다. 형님 집 인덕션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온도 조절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태웠어요. 모두들 이해하고 그냥 드세요. 태수는 장을 보고 돌아와 땀투성이었고 옷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밥그릇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장 보는 거 진짜 힘들다. 사람들에 치여서 땀까지 났어. 민어 한 마리 샀는데 생선 가게 아줌마가 저울 능금 속여서 집에 와서 다시 재보니까 백깅이 부족했어. 게다가 평소보다 가격도 50%나 더 비싸게 샀어. 아줌마랑 한판 붙었는데 말발이 너무 세서 내가 못 당하겠더라. 저는 탄 계란말이 한 조각을 그릇에 담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비용 관리와 협상에 대한 교훈이다. 전에는 하윤이가 장봐올 때 네가 맨날 비싸게 샀다고 잔소리했지. 이제 직접 가보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태수는 말없이 질퍽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이 설익어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내가 해준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내한테 잔소리했다가는 저녁에 바닥에서 자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아버지는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씹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짜잖아. 수진아, 너 갈비찜 끓인 거야? 소금물 끓인 거야? 이렇게 짜게 먹으면 내 혈압이 천정부지로 오르겠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먹는 간으로 했더니 여기 간장이 더 짠가 봐요. 그냥 먹어. 어머니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해준 거 먹을 수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안 먹으려면 굶어. 식사는 침묵과 인내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을 뿐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 처참한 음식들은 하윤이 떠난 빈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윤이 차려준 모든 식사는 완벽한 맛이었고 색깔도 예뻤으며 국은 달고 밥은 고슬고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설익은 밥을 억지로 삼키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여자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이번에는 태수가 설거지를 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쌓인 그릇들을 부엌으로 가져가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릇들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에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가끔 살살해라, 얘야. 그릇 하나 깨지면 몇만 원 날아가는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가 국물 자국이 남은 식탁을 천천히 다시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느리고 서툴렀지만 적어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고무적인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힘들구나, 아들아. 전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드네. 허리가 다 아프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와 하윤이가 수년 동안 이 일을 묵묵히 해왔는데 아무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곰방대로 담배를 깊게 빨아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 약간의 후회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손님 접대와 술 마시는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옛날 설을 떠올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마지못해서라도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집은 전보다 더 깔끔해졌지만 생기가 없었고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쯤 모두가 잠깐의 졸린 낮잠 후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제 손님들은 설 지나고 만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나 태수의 지인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우아하지만 엄숙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리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스테인리스 3단 보온 도시락 통과 설 선물이 담긴 빨간 종이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놀라 소리쳤고 서둘러 문을 활짝 열어 장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지 않고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곧장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장모님의 등장은 침체되었던 거실 분위기를 갑자기 이상하게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태수 부부는 장모님이 오신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척하며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대접할 준비라도 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도시락과 선물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모님은 방을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시선은 벽에 붙은 분담표에 멈추었고 그러더니 다시 저희 가족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장모님은 침착했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 음식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내외와 조카들에게 할 말이 좀 있어서요. 장모님은 도시락통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제 딸 하윤이와 제가 직접 만든 만두와 전이 들어 있습니다. 제 딸이 서울에 계신 가족들이 먹는 것이 익숙지 않거나 요리할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형님 내외와 아우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윤의 이름이 언급되자 저희 가족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의 배려는 지금 이 순간 저희의 이기심에 대한 따귀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대우를 받았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저희의 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그리고 하윤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구나. 그럼 하윤이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장모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설은 제 집에서 간 겁니다. 장모님은 소파에 앉으셨고 그 태도는 마치 심판관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는 부모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형님, 아우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며 이 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저는 제 딸을 공짜로 일하는 가정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장모님의 엄숙한 눈빛에 막혔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온 가족에게 일을 분담시킨 계획표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형님 내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와 돈, 제재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장모님은 잠시 멈춰서 그 말씀이 모두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하윤이가 저희 집에 온 것은 일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요리하고 청소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공유 속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는 외로움과 냉대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민준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이나 태수가 마당을 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입니다. 장모님은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형님 내외와 조카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이 가족이라는 두 단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제 딸을 데리러 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제 딸을 평생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님 댁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인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장모님은 저희에게 인사하고 곧바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배웅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프로젝트나 계속 신경 쓰세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장모님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두와 전이 담긴 도시락통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맛있는 냄새를 풍겼지만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은 저희 가족의 마지막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돌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을 감싼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세우려 했던 모범 가족이라는 겉모습을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 프로젝트 관리 계획이 붙어 있던 벽으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검은 글씨가 인쇄된 그 흰 종이, 그리고 그 옆에 차가운 인력 분담표. 저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힘껏 뜯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건조한 소리가 침묵을 갈라놓았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놀라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다 치워. 저는 구겨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여긴 가족이 아니야. 여긴 시장이었고, 인간적인 면에서 손해보고 있는 회사였어. 저는 돌아서서 태수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둘 부끄럽지 않니? 하윤이가 수년 동안 너희 시중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녀가 떠나자 너희는 일하기 싫고 돈 쓰기 싫어서 허둥댔지. 너희가 이웃들에게 자랑하던 그 효심이라는 게 사실은 교묘하게 감춰진 의존심과 게으름일 뿐이야. 태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 말 조심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돈 있다고 나를 모욕하지 마. 자존심.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아내가 시댁 전체를 시중들게 하고, 너는 드러누워 게임이나 해. 자존심이 있으면 매년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에게 붙어 살고 돈을 뜯어내. 너 자신을 되돌아봐. 태수는 입이 막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제 불타는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곰방대를 만지작거렸지만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저는 돈만 벌어다 주면 충분하고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윤이를 이 집에서 외롭게 내버려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잔인했어요.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하윤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 요즘은 시대가 다르다는 걸 몰랐다.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관습과 이기심의 죽음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듯 그를 뒤따랐고 두 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 가요. 태수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요. 어디로 갈 건데?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시 고향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으로 갈 거예요. 태수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진 빚 갚을 돈 벌게요. 더 이상 의존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부모님에게 작게 인사하고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동생 가족이 떠난 후 문이 닫히자 넓은 집은 이상하게 텅 비고 허전해졌습니다. 태수와 수진이 떠난 후 그날 저녁 식사는 불필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모님이 가져오신 만두와 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것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만두의 향기. 그리고 바나나 잎에 쌓인 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전 한 조각을 집어 장모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간장에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무언가를 곱씹는 듯이
조용히 씹었습니다. 맛있구나. 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네가 사온 고급 식당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 민준아. 이전에는 정성이 담겨 있구나. 하윤이가 참 손재주가 좋지. 어머니도 만두를 한 조각 맛보셨고 드시는 동안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지. 응.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하윤이한테 서툴다. 느리다고 잔소리하고 남의 집 딸하고 비교했어. 이제 하윤이가 만든 이 만두를 먹으니 목이 메는구나. 저는 조용히 앉아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늙고 외로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화려함은 가족 간의 정이 비운 공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엄마랑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왜요, 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여기서 설세세요. 태수도 갔으니 집도 넓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여기 있으면 네가 더 불편할 거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서 사당 청소하고 조상님께 향이나 피울게.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건 네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서다. 너는 네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해. 하윤이 말이 맞다. 가족에게는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네가 하윤이와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빌고 데려와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위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말 명심해라. 네.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엄마의 잔소리하는 성격을 내 결혼 생활에 끌어들이지 마. 여자들은 통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해. 하윤이 데리러 가렴. 하윤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모님을 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설 전날 분주한 버스에 두 분이 힘없이 올라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설 프로젝트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인력은 모두 철수했고 실수로 가득 찬 잔해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저는 절대적인 침묵과 마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 전날은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하윤은 신나는 명절 음악을 틀고 청소기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는 도마 소리가 달그락거렸을 것입니다. 집 전체는 향냄새와 목욕물 끓이는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단 탁자를 닦고 하윤이 좋아했던 붉은색 글라디올러스 꽃을 꽂았습니다. 저는 슈퍼에 가서 차례상에 올릴 물건들을 샀습니다. 설을 앞두고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짝을 지어 다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쇼핑 카트를 밀며 혼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떡과 과자를 고르는 젊은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짐을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한때 그 행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제 무관심 때문에 그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슈퍼에서 급히 사온 몇 가지 미리 조리된 음식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윤은 한 번도 저를 부엌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너무 과보호해서 저는 몸집만 큰 어설프고 의존적인 남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설 전날 저녁, 저는 초라한 차례상 앞에서 혼자 앉았습니다. 미리 사온 송편,
시장에서 삶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껍질이 터져버린 닭 한 마리, 그리고 장모님이 보내주신 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상님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슬퍼서 집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하윤이가 저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텅 빈 침대에 누워 하윤의 베개를 베고 베개릿에 남아있는 익숙한 그녀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백 통의 문자를 작성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침묵이 두려웠고 그녀가 이별을 선언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설 전날 오후 저는 직접 제대로 된 설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온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제가 가장 작은 일부터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레시피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생고기를 다듬으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했고 사방으로 고기 조각이 튀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양념을 만들었고 10번도 넘게 맛을 보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시큼했고 어떤 때는 목이 턱 막힐 정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닭봉을 튀기는 단계에서 진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닭봉을 넣었습니다. 치익, 전곡,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팝콘처럼 펑펑 터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기름이 튀어 팔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닭봉 한 조각은 새까맣게 타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가스 불을 끄고 제 작품을 바라보며 울고 싶었습니다. 닭봉은 겉은 새카맣게 탔지만 안은 피가 비칠 정도로 익지 않았습니다. 제육볶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싱크대, 바닥 할 것 없이 온통 기름때와 양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것이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내심,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각 요리에 담는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하윤은 지난 5년 동안 1년에 365일 매일 이 일을 해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여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탄 음식들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용기를 내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침착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윤아. 저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지금 설날 저녁 식사 준비 중이야.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었는데 다 태웠어. 닭봉도 안 익었어. 나 너무 서툴다. 여보. 수화기 너머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프로젝트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당신만 필요해. 나에게 돌아와줘. 제발 부탁이야. 이 집은 당신 없이는 안 돼.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후회와 억압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씨, 하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문 열어봐요.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으로 달려갔고 발이 엉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분홍색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는 믿을 수 없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남편의 탄 고깃찜을 구원하러 왔어요. 하윤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숨 막힐 정도로 세게 껴안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놓아주면 그녀가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아내의 머리카락에 속삭였고 제 눈물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첫 불꽃놀이가 멀리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봄이 온 것을 알리는 신호였고 저희의 작은 집에도 진정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하윤은 저를 살짝 밀어냈고 그녀의 눈빛은 반짝이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프로젝트 책임자 김민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봐라.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손으로 제 뺨에 그 으름을 닦아주었습니다. 무슨 이사가 이렇게 새끼 고양이처럼 지저분해. 자, 가서 손 씻어요. 그리고 밥 먹자. 배고파 죽겠네. 저는 어머니에게 용서받은 아이처럼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하윤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앙 수준의 설 저녁 식사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새카맣게 탄 제육볶음 접시가 가장자리가 타버린 닭봉 접시 옆에 놓여 있었고 급하게 끓인 만둣국은 국물이 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중앙에는 하윤이 가져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글귀가 적힌 케이크와 분홍색 꽃이 모든 것을 살려냈습니다. 하윤은 제 맞은편에 앉았고 탄 제육볶음을 보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한 조각만 줘봐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덜 탄 제육볶음을 집어 그녀의 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일단 맛만 봐요. 다음에는 제대로 요리 수업 들을게요. 하윤은 제육볶음을 입에 넣고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씹었고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때?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먹을만해. 하윤은 고기를 삼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쓰긴 한데 달아요. 당신이 저를 위해 직접 만들어서 달아요. 제가 먹어본 제육볶음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탄 설탕의 쓴맛이 코를 찔렀고 고기는 퍽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칭찬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빨리 먹어요, 민준 씨. 하윤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앉아서 감동만 하지 말고 제야의 종소리 들으려면 힘내야지.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 비난이나 계산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웃음소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저는 하윤에게 지난 이틀 동안 온 가족을 내보낸 저의 승전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은 태수가 설거지하고 아버지가 청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못됐다. 하윤이 말했지만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정신 차리죠.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장모님 말이 정말 옳았다고. 어머니도 후회 많이 하신대요. 여보, 알아. 저는 식탁 위에서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후회해. 다시는 당신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설날 전날 밤의 식사는 완전한 기쁨 속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거지를 맡았고 하유는 옆에서 물로 헹궈 주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처럼 조화롭게 협력했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TV에서 나오는 설 음악과 어우러져 제아의 종소리 밤에 행복한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우리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아래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어깨에 기대고 있는 하윤 때문에 저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여보, 하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아내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원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필요해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설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가정부가 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우리 집을 며칠 전처럼 군대 막사로 만드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저의 극단적인 행동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에게는 굳은 규율이 아닌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아니라 가족 헌법으로 하자. 하유는 킬킬거렸습니다. 좋아요, 이사님. 그럼 당신이 초안을 작성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제1조. 저는 크게 읽었습니다. 집안일은 남녀 구별 없이 공동 책임이다. 남편이 요리하면 아내가 설거지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만장일치. 하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합격. 제2조. 매주 최소 한 번은 데이트를 한다. 아이도 없고 일도 없고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찬성. 저는 핸드폰에 입력했습니다. 제3조. 시댁과 친정 가족들에게 효도하지만 나약하게 굴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과 동생들이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상기시킬 책임이 있다. 아무도 우리 부부의 삶에 무례하게 간섭할 수 없다. 하유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잘 삐지시잖아요.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용기가 있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어머니가 삐지시면 나중에 화가 풀리실 거야.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제 알았어. 하유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목소리는 흐느꼈습니다. 당신 믿어요. 사실 저 친정에 가 있을 때도 엄청 불안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해서 바로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크게 잃어야 크게 얻는 법이다. 한번 강하게 나가야 네 남편이 정신 차린다. 알고 보니 장모님이 참모셨군요.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어쩐지 당신이 그렇게 고수더라니. 나는 기꺼이 패배를 인정할게.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조항들을 더 토론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가볍고 솔직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소망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재구성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알렸고 불꽃놀이가 하늘에서 화려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내 아내. 저는 하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남편. 하윤은 저의 입술에 열정적인 키스로
화답했습니다. 이 신성한 새해 전야의 순간, 저는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설날 아침, 새해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살금살금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향긋한 연잎차를 끓이고 예쁜 설날떡과 과일들을 쟁반에 차렸습니다. 저는 또한 빨간색 봉투 2개에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하윤이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제가 깔끔하게 앉아 있고 집이 정돈되어 있으며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하윤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새해 복을 받지. 저는 웃으며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와서 나랑 차 마시자. 그리고 부모님께 새해 인사 전화드리자. 하윤은 앉았고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잠시 울린 후 어머니가 받으셨고 화면에는 향냄새가 피어오르는 조상님 제단 뒤에 어머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와 하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오, 너희 둘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 번창해라. 하윤이가 돌아왔구나. 네,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하윤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급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아빠와 엄마, 그리고 태수의 잘못이야. 어제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단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설날 아침, 시어머니의 사과는 하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수적이고 까다롭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윤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태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와 수지는 친정에 있었는데 그들이 저희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님, 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 지금 외가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엄청 재미있네요, 형. 저도 장인어른 닭장 고치는 거 돕고 있어요. 일 좀 하니까 몸이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잘 됐네. 저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해라, 동생아. 설 지나고 내 빚 문제 다시 검토해 볼게.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지원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와, 형님 감사합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게으름 피울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형님의 그 계획표가 너무 무서워요.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모든 물리적 거리와 오랜 오해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서로 옆에 있지 않아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이해와 진심만 있다면 완벽한 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날 아침 인사 통화를 마치고 저와 하윤은 나들이를 위해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빨간색 커플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하윤이 한복을 입으니 정말 우아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설날 아침에 한적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붉은색 꽃들이 가득한 길가 풍경은 아름다운 봄 그림 같았습니다. 우리는 덕수궁에 들러
새해의 길조를 기원하는 덕담을 받았습니다. 흰 수염과 머리를 가진 서예가는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붉은 종이에 안락이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마음의 평안, 안과 삶의 즐거움, 넋을 뜻합니다. 서예가가 설명했습니다. 두 분께 평생 평안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붉은 종이를 손에 들고 그 아름다운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안과 즐거움. 그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와 수십억 원짜리 계약 속에서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마음의 균형과 가정의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 주변을 계속 걸었습니다. 하유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여행 가방 들고 나설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저를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것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그 사람이 잠깐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아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당신의 파업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을 거야. 올해 설 프로젝트는 시작은 폭풍 같았지만 끝은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그렇죠. 하윤이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지.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책임자인 내가 인생 최대의 관리 교훈을 배웠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관리하는 것. 우리는 호수 옆에 멈춰섰고 잔잔한 물에 비친 고풍스러운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하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릇이 부딪히며 싸울 때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동의해요. 김 이사님, 가족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서울의 봄 하늘 아래에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떡과 사랑의 맛, 그리고 성숙의 맛이 나는 키스였습니다. 새로운 봄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매일 함께 가꿔 나갈 행복한 가정에 더 단단한 기초만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